네, 자, 프리마켓 뉴욕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정부 셧다운이 종료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종료가 됐고 시장 상황을 우리가 하나씩 좀 짚어봐야 될 텐데요. 자, 오늘 메리츠증권의 한태현 과장님과 함께 2부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이제 최고 앵커 김민 캐스터와 함께 지금 시장 이야기를 하나씩 또 짚어 나갈 텐데요. 일단 한태현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뭐 최근에 뭐 시장 분위기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조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치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은 좀 뭐랄까요? 약간 좀 잔잔한 흐름인 것 같은데 네. 변동성은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좀 보고 계셨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조금 시장이 긴장을 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이번에 빅테크 실적 발표 나오면서 생각보다 캐펙스에 대한 우려가 좀 많았었던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엔비디아가 지금 약간 좀 시장의 우려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고 있는 시장 심리가 작용이 돼서 지금 조금 횡보하고 있는 장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도 뭐 약간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제 11월 19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목요일입니다. 이제 우리나라 치면 목요일 날 우리가 또 엔비디아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됐는데 네. 그 일주일 사이 동안에 뭐 시장이 어떻게 또 AI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약간은 좀 사리고 있다. 전문 용어로 그죠? 예,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나오고 있는 많은 뉴스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뉴스부터 짚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첫 번째 뉴스는 아무래도 셧다운이 공식적으로 종료됐다라는 네. 이야기부터 한번 언급을 드려야겠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시 예산안을 서명하면서 43일간 이어졌던 미국 최장기 셧다운이 끝이 났습니다. 이번 셧다운 기간 동안에는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수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가 됐었죠. 또 식량 보조금 지급이 지연, 또 연방 공무원 등의 월급도 밀리는 등 경제와 사회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의 혼란을 빚었다라는 사실은 좀 부정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원에서는 임시 지출안을 222대 209로 통과를 시켰는데 이 민주당이 요구했던 오바마 케어 보험금이 또 보조금 연장안이 빠지면서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도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1월 30일까지 이 정부 운영만 보장하는 미봉책이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다시금 셧다운이 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지표 발표에 대해서 조금 재개되는 것이라며 계속해서 앞으로의 숙제를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은데 시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앞으로 발표될 뭐 경제지표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12월 그런 통화 정책의 방향성으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지는 분위기인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뭐 12월 10일이죠. 현지 시간으로 이제 FMC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뭐 조금은 여유가 있고 그 안에 네. 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좀 움직일 만한 이벤트는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장에서 바라봐야 되는 부분은 약간은 좀 미완성적인 그런 경제 지표를 보고 과연 시장이 움직일 것인가 또는 이런 것들을 그냥 과감하게 무시할 것인가. 만약에 예를 들면 예상보다 좋지 않은 뭐 인플레이션이나 아니면 또 금리 인하를 꼭 금리 인하를 보고 싶어하는 투자자들이 좀 싫어하는 지표들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네. 인플레이션 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노동 지표가 예를 들어서 좋다든지 예를 들면 뭐 물론 좋은 게 좋은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시장이 이것을 과민하게 반응을 할까? 뭐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과장님은? 사실 뭐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미나이 3.0이거든요. 제미나이 3.0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네, 맞습니다. 예. 제미나이 3.0을 중요하게 보고 있는 이유가 지금 구글이 이제 메인으로 시장을 이끌어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구글의 제미나이 3.0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두 네. 가지가 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러면 요즘 나오고 있는 그 AI 버블론을 잠재울 수 있을지 아니면 더 부각이 될지 어떻게 보면 약간 테스팅 모먼트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제미나이 3.0을 본데 지난주부터 저희 한태영 과장님이 이제 구글 바가 되셔가지고 내가 뭐만 얘기하면 다 구글로 더 연결될 것 같거든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상황 제가 봤을 때. 아니 근데 다시 셧다운으로 얘기를 다시 끌어오자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다른 얘기도 하시는 다른 거예요.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예, 아니, 밑밥을 끌어오자- 깔아야 돼. 끌어오자면 예.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거를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차원에서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약간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그 셧다운 기간 내의 지표들은 영구히 미제로 남을 것이다. 이런 네. 말도 나오고 있고 또 오바마 케어에 대한 문제들도 민캐스터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전히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만한 이슈인가. 여전히 트럼프 행정부나 공화당 네. 측에서는 정치적인 리스크로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이견이 좀 나올 가능성도 있나요? 아니 그리고 경제학자들은 사실 이 10월 지표에 대해서는 뭐 백악관도 말을 했잖아요. 안 나올 수도 있다라고 말을 이었고 또 경제학자들은 11월 지표를 먼저 발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끌어당겨서 써야 된다라는 말도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수치로만 봐도 이번에 셧다운으로 인해서 금전적인 네. 피해가 1조 5천억 달러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셧다운이 이미 끼친 피해가 굉장히 크기 맞아요. 때문에 예. 이게 끝났다고 해서 완전히 시장이 환호할 만한 요인인지는 저는 근데 좀 이제 잘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것을 약간 퍼즐식으로 좀 게임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 퍼즐. 이제 퍼즐로 생각해야겠죠. 이번에 공화당의 승리로 인해서 오바마 케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나 이런 것들이 무산됐어요. 네. 근데 시장에 지금 그러니까 저소득층 이게 너무나도 이제 양극화되어 있는 것은 시장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건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고 네.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 저소득층을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너무나도 이 퍼센티지가 높으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뭐 물론 뭐 2,000달러다 무슨 뭐 관세 배당금이다 이런 얘기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유동성을 좀 공급하기 위한 또는 증시를 좀 끌어올리고 또는 뭐 일부 재정지원금을 뭐 어떤 방식으로 뭐 세금으로 뭐 재정지원금을 한다든지 여러 방식으로 뭔가 그 저소득층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 자체가 이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공화당도 마찬가지고 그 결은 비슷한데 방법의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런 상황은 시장 자체를 좀 부양시키려고 하는 의지는 어느 당이가 됐든 간에 정책적으로는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국에 이게 금리 인하의 방향이나 뭐 긴축을 종료하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게 방법의 차이인 거지 네. 결국엔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 의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과연 우려를 해야 될까라고 봤을 때 결국 그 목표점은 다 똑같아요. 보면. 그래서 어떤 정책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그냥 즐기면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셧다운 기간에도 증시는 오히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상한 돌아서 포인트가. 가든 직진으로 가든 저쪽으로 뭐로 돌아서 가도, 가든 뭐로 가도 예, 결국에는 이제 목적지만 가면 목표점은 된다. 뭐 똑같은 목표점이기 때문에 그 방법의 차이일 뿐이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좀 중요하겠죠. 시장에서는 그거 가지고 또 위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가 오히려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저희 순서대로 다 말했는데 과장님 의견만 안 들었어요. 일단 구글이 예. 좋다고 하겠죠. 아, 왜 결국 구글? 그것도 맞고요. 예. 저는 좀 저희가 채권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주식쟁이들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예, 예. 사실 말씀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가든 결국 증시 부양으로 이끌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절대로 부동산을 죽일 수가 없잖아요. 만약 부동산을 죽이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잘 안 죽을 겁니다. 예. 네. 예, 주식 방송이니까 편안하게 얘기를 하면 그 부동산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게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노후 대책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건드리기가 조금 힘든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식과 이제 노후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맞아요. 건드리기 힘들다라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 공감도 하고 아까 보아 앵커가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1조 5천억 달러 이런 부분이 사실 오히려 저는 걱정인데 이게 네. 걱정이 되는 이유가 그러면 얘네 금리나 못한다라는 거를 좀 깔고 가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조금 가지고 있고요. 그럼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12월 예정되어 있는 FOMC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를 안 한다. 네. 그러면은 중소형주 그리고 코인 관련주 이런 부분들은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여전히 뭐 금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겠지만 뭐 다음 주 뭐 또 여러 지표가 나오게 되면 뭐 그걸 보면서 저희가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뉴스로 한번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깐 금리 인하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 아무래도 연준 내부에서 계속해서 뭐 이런 이견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보스틱 총재는 지금이 고용보다 물가가 조금 더 위험한 시기라면서 금리를 또 당분간은 유지해야 된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연준의 2% 물가 목표에 점차적으로 다가갈 때까지 앞으로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보스틱 총재는 이 내년 2월 임기가 만료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연준 인사들의 발언에도 조금 어떤 실제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 연준 인사들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었는데 케빈 헤셋 경제위원장은 아무래도 유력한 차기 연준 의장 후보로서 이 12월 금리를 0.5%포인트 또 인하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된 만큼 이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방향이 계속해서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연준 내부에서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12월에는 금리 인하가 조금 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뭐 이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문제긴 한데 저는 사실 주식쟁이의 입장이다 보니까 지금 굳이 그렇게까지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부 부채 문제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부분도 맞고 네. 이번에 셧다운 때문에 부채 또 늘어났을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연 정부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좀 많이 금리가 지금 유지가 되면은 정부 부채 이자율이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걔네가 부담하고 있는 금액은 계속해서 뭐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하려고 하는 건데 네. 그래도 미국 정부의 이제 건전성이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런 부분은 유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조금 한 가지만 재미난 얘기를 얹어보면 네. 지금 기대돼요. 여의도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의도가 네. 무섭다고요? 예,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은 상관이 없는데 네. 채권이 너무 살얼음 판이에요. 어,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채권하고 있는 분들 앞에서는 함부로 채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왜? 아, 네네. 네, 지금 금리 원래 떨어질 이제 거라고 금리가 계속 또 높은 금리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크게 또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지금. 지난주가 엄청 움직였잖아요. 왔다 갔다 해서. 예. 지난주가 많이 움직여가지고 어. 그래서 지금 여의도 쪽 채권 쪽은 진짜 좀 많이 힘들어 보이고 어, 그래서 오늘도 점심에 채권하는 분이랑 먹고 왔는데 예. 말을 못 하고 왔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시장에 대해서 한 마디도 못했어요. 식사만 하셨나요? 네, 밥만 맛있게 먹고 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이건 개인적으로 약간 환율 쪽으로도 한번 조금 얘기를 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환율. 예, 요즘에 뭐 네. 우리나라는 키워드죠. 환율만 보면 거의 뭐 전쟁난 국가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네. 있어서. 이게 보니까 계엄 시기에 환율과 거의 근접할 정도로도 장중에 맞아요. 1,470원을 또 오늘 터치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보면은 달러화 강세로 인한 결과라곤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좀 과도하다라는 그러게요. 이야기가 좀 많거든요. 여기서도 살짝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자꾸 서학개미들 때문이다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이러한 현상이 나오고 있는 건 금리 역전 현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이랑 금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당연히 미국 금리가 더 낮아야 되는데 지금 한국 금리가 더 낮은 이 상황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당연히 돈이 유출되고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뭐 지금 당장 미국 주식을 사고 싶은데 뭐 환전하게 달러가 너무 비싸다 네. 이런 말씀들을 정말 많이들 하세요. 그런데 1,400원대는 이제 뉴 노멀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깨지려고 하면은 금리가 다시 또 정상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화 되려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가 미국에서 12월에 떨어뜨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현상이 계속해서 유지가 될 텐데 저는 웬만하면 분기 단위로 보는 편이기 때문에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까지는 환율이 지금 1,400원 중반대까지도 유지될 수 있겠다라고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환율만 보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그 환율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한두 가지의 요인으로 우리가 네. 단정 짓기가 정말 힘들고 많은 어떤 경제 성장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나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그 안에 녹아들어 있을 것이고 방금 말씀하셨던 금리 또는 뭐 우리나라에서 많은 이제 우리나라는 또 수출 기업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상. 그러니까 이런 수출 기업들이 자국으로 돌아와서 자국에다가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자를 증설하고 여러 가지 그런 설비 투자도 필요한데 그것 자체가 지금의 어떤 미국과의 어떤 관계에서 과감하게 하기가 특히나 삼성이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대기업들 단에서는 그러한 부분을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도 하고 뭐 내수 소비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환율이 다시 내려갈 수가 있을까라고 저는 봤을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뉴노멀의 시대로 오지 않았나. 뭐 저는 1,500원까지도 좀 갈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이게 지금 과거 우리가 장기 시계로 보게 되면 IMF 때, 금융위기 때 거의 그 수준이에요, 지금. 네, 환율 자체가.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뭐 시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자, 그러면 저희가 기업으로 좀 넘어가서 어떤 기업 뉴스가 있는지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네트워킹 장비 업체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코 시스템즈는 회계연도 1분기 실적이고요. EPS는 1달러, 매출은 149억 달러로 모두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매출의 경우 전년비 8%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2분기 EPS와 매출 가이던스도 모두 괜찮았습니다. 2분기 EPS 가이던스는 1달러 1센트에서 1달러 3센트로 예상치였던 98센트를 웃돌았고요. 2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150억 달러에서 152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146억 2천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2026년 연간 EPS 가이던스도 4달러 8센트에서 4달러 14센트로 예상치였던 4달러 4센트보다 잘 나왔고요. 연간 매출 가이던스도 602억 달러로 예상치였던 569억 달러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1분기 EPS와 매출이 예상치보다 좋은 이른바 더블 비트를 달성을 하기도 했고요. 이에 더해서 2분기 EPS와 매출 가이던스 또 내년도에 대한 연간 EPS와 매출 가이던스 모두 기대치를 충족시켰습니다. 뭐 당연히 주가도 여기에 반응해주는 모습이죠. 현재 프리마켓에서 7%가 약간 안 되는 수준으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스코 시스템즈의 캐시카우인 네트워킹 부분의 매출도 전년비 12% 증가한 77억 7천만 달러로 예상치였던 74억 7천만 달러를 대폭 능가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도 키워드는 AI였는데요. 척 로빈스 시스코 시스템즈 CEO는 AI의 잠재력이 빠르게 실현되는 과정에서 자사가 보안 네트워킹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분기였다고 자축을 했는데요. 이 시스코 시스템즈가 네트워킹 장비 업체라고 제가 서두에서 소개를 드렸죠.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네트워킹 장비가 급증하며 최근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많아지고 있는데요. CNBC는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해서 데이터 센터 지출의 대부분은 AI에 집중이 되고 있으며 엔비디아 GPU가 탑재된 서버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그러니까 대형 클라우드 고객사들과의 계약이 가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시스코 시스템즈의 1분기 AI 인프라 수주액은 13억 달러로 전분기 수치였던 8억 달러와 비교한다면 아주 유의미하게 확대가 됐고요. 전체 제품 수주액도 전년비 13%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스코 시스템즈 역시 확장되는 AI 시장에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AI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서 서버 렉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더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칩과 네트워킹 장비를 업데이트하고 있고요. 경쟁사라고 한다면 브로드컴 그리고 최근 주니퍼 네트워크스를 합병한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가 있겠습니다. 이 시스코 시스템즈 주가는 금일 마감가를 기준으로 연초 대비 약 25% 정도 상승했는데요. 이 골드만삭스는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해서 네트워킹 사업이 아직은 발전 단계에 있기는 하지만 AI와 제품 리프레쉬가 향후 몇 년간 추가적인 매출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안정적인 시장 지배력 그리고 견조한 네트워크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전략이 내년에는 꾸준히 한 자릿수 중반대 성장률을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도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 발표 이후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C는 AI 시대에 가장 과소평가된 종목 중 하나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시스코 시스템즈의 목표가를 기존의 85달러에서 95달러까지 즉각적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현재가 대비 약 30% 정도의 추가 여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또 시스코 시스템즈는 미장뿐 아니라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에서도 장중 최대 8% 넘게 급등을 하는 등 이번 강력한 실적에 대한 환호들이 좀 목격이 되고 있는데요. 다만 거의 유일무이하게 기관 중에서는 시티은행이 시스코 시스템즈의 실적이 공개되기 전 회의론과 함께 업계의 경쟁 압력이 심화되고 있다는 건 큰 위험 요인이라며 목표가를 80달러에서 더 올리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실제로 호실적이 발표된 이후 어떠한 입장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시스코 시스템즈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최근에 어떤 주가의 흐름을 좀 보니까, 이제는 조금 뭐랄까요, 좀 수급이 좀 돌고 있다라는 어떤 인상을 좀 받게 됐고, 과거에 이제 시스코 하게 되면은 이제 닷컴 버블 때 많은 분들께서 또 정말 엄청난 상승세를 또 그 주역이었죠. 사실상 버블을 만든 주역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AI의 버블에 탑승을 할지, 그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인데,
사실상 지금 AI 시대에서 또 네트워킹에 대해서 또는 이러한 여러 가지 보안 관련된 이런 부분은 또 시스코가 또 압도적인 또 이런 점유율을 좀 차지하고 있으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기업이잖아요, 사실상. 이러한 기업에 대해서 또 시장이 다시금 또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기업은? 예, 안 그래도 제가 지지난주에 제 고객들한테도 이게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진화하고 있는 종목 예. 뭐 좀 뽑아달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예. 그때 이제 시스코를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실 지금 EPS 이번에 1불 좀 크게 놀랬고 네. 아침에 저도 굉장히 환호를 질렀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오. 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EPS 찍어보면 2.6불 정도가 나왔는데 네. 이번 분기에만 1불을 지금 벌어들이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올해로 봤었을 때 최소 4불 정도만 번다라고 가정을 해도 그럼 주가 상승폭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동안은 시스코가 제가 오늘 회사에서 전화기를 바꿨는데 시스코 전화기로 바꿨거든요. 오. 전화기를요? 예, 그 디지털 전화기로 전환해가지고 이제 시스코 전화기로 바꿨는데 그걸 검색해서 얼마인지 너무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예. 49만 원이더라고요. 아. 그 탁상용 전화기가. 예. 근데 그걸 예전에도 사실 쓰고 있었거든요. 다른 예. 회사에서. 근데 그게 뭐 다른 전화기보다 좀 다른 어떤 기능이 있어요? 일단 그 패드감이 좀 좋기도 하고. 헤드감이 좋다. 패드감이 좋다는 너무 걸로 비싼 거 아니에요? 50만 원짜리 전화기를?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예. 원래 기존에 이 시스코가 어떠한 기업이냐라고 물어보면 회사들한테 전화기를 판매하는 회사.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닷컴버블 예, 관련해서 예, 예. 얘기를 주셨던 부분인데요. 네. 얘네가 전년도에도 전 분기에도 커스터머 마켓 얘네 판매사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 서비스 프로바이더 앤 클라우드, 그러니까 클라우드 업체들의 YOY로 49% 매출액 증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보면 또 빅테크 클라우드 업체들로 가고 있습니다. 누구? 구글. 누구? 아마존. 또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거든요. 목요일에는 구글을 빼면은 네. 저희 방송이 안 되겠는데요? 그래서 금지어라고 해야 돼. 금지어. 예. 그래서 지금 시스코가 가고 있는 방향이 어디냐라고 보면은 좀 재미난 게 데이터콤이 있고 텔레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데이터콤은 클라우드 쪽으로 가는 걸 의미를 하고요. 네. 텔레콤은 뭐 기존의 통신사들로 가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런데 두 개 다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동시에 증가하면서 특히 데이터콤은 클라우드 향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텔레콤은 5G에서 6G로의 변화 네. 그리고 또 아프리카 중국 쪽으로의 그 전선망 확대 예. 시스코가 같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별로 봤었을 때에도 뭐 미국 뭐 67% 그리고 뭐 아시아 69%의 그로스 마진까지 찍히고 있고요. 네. 얘네가 마진율도 되게 좋고 실제로 수익도 많이 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에 EPS까지 성장하면서 좀 가치주에서 성장주로 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자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보태면은 지금 막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거의 너무 많이 간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은 저는 그 다음으로 조금 볼만한 섹터가 어디 있냐라고 보면 통신장비 섹터라고 보고 있고 통신장비 섹터의 가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장주가 시스코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스코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호실적이 나왔고 그 전에 발표됐었던 다른 종목들도 있거든요. 네. 다 호실적이에요. 다 서프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 섹터 자체가 지금은 돈을 벌고 있다는 걸 증명을 하고 있는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뭐 시스코에 너무나도 좋은 호실적 발표가 나왔고 지금 AI에서도 이제 또 관심을 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프리마켓에서 7%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뭐 데이터콤, 텔레콤 그런 분야 할 거 없이 전부 다 지금 이제 성장을 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부분이 지금 많은 분들께서 또 관심이 있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네. 국내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미국에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좀 있는 그런 기업으로서 흐름이 너무 또 좋은 상황인데 이게 좀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사실 많은 기업들이 우리 AI 진출할 겁니다 하고 나서 그날 좋고 다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네. 예, 그런 기업들이 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뭐 안타까운 기업들이 좀 몇 개 있는데 요 기업은 또 어떻게 될지 오늘은 이제 떴으니까 네네. 예, 한번 좀 지켜보는 걸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업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는 서클의 실적도 한번 서클. 확인을 해보도록 예. 할게요. 스테이블 코인 USDC의 발행사죠. 서클 인터넷 그룹인데요. 편의상 서클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서클의 상장 이후 첫 실적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클의 3분기 EPS는 64센트, 매출은 7억 4천만 달러로 모두 예상치보다 잘 나왔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전년비 66% 늘어난 수치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 USDC의 유통량도 2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하지만 실적은 호조인데
주가를 보시면 어쩐지 조금은 반비례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정규장 마감가 같은 경우가 12% 넘게 급락을 했고요. 현재 프리마켓에서 일정 부분 반등을 해주는 부분이 있지만 강보합권으로 그렇게 큰 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비용 증가를 이유로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서클은 올해 영업비용 전망치를 기존에 4억 7,500만 달러 내지 4억 9천만 달러에서 이번에는 4억 9,500만 달러 내지 5억 1천만 달러로 약 70% 정도나 높였고요. 향후에도 추가적인 증가가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 3분기 실적에서 준비금 수익률은 4.2%라고 밝혔는데요. 쉽게 말하면 인풋은 많아지고 아웃풋은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주증권은 여기에 대해서 2025 회계연도 가이던스가 4분기 기타 매출 감소와 조정 영업비용 증가로 인해서 약세를 보일 확률이 매우 커졌다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 차후 연준의 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자로 얻는 이익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인데요. 서클의 주 이익은 담보로 잡히는 미국 국채 이자죠.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한다면 이에 따른 이익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어드는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단기 금리 변동에도 부담이 커지는 시스템인 서클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롤러코스터의 종목화를 한다면 비욘드 미트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네. 서클의 주가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가의 위아래 변동폭이 굉장히 큰데요. 지난 6월에는 미장 상장 직후 이틀간 주가가 250% 급등하면서 1980년대 이후 최대 이틀 랠리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후 몇 주 안에 300달러로 역대 최고가를 찍기도 했지만 현재 주가를 보시면 80달러대로 약간은 과장해서 본다면 거의 4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최근 호재라고 한다면 지난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던 지니어스 액트로 스테이블 코인이 주류로 편입된 덕분이었죠.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 아주 큰 발판이 됐습니다. 2013년에 설립된 서클은 2022년부터 2023년 길고 길었던 크립토 윈터를 지난 이후 2024년 초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도 서클이 보여준 부분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조금은 어려운데요. 모두들 잊고 계셨겠지만 사실 이번 실적 자체도 어떻게 본다면 충분히 양호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또 자체 블록체인 네트워크인 아크에서 네이티브 토큰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출시 준비에는 약 100여 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했다고 하죠. 그리고 여전히 일각에서는 그래도 서클의 중장기적인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는 향후 몇 년 안에 USDC가 상업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며 USDC의 시가총액이 커지면 재무 성과가 낮은 금리 환경 정도는 충분히 상쇄하고도 남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일단 뭐 서클을 하게 되면은 상장했을 때 당시에 너무나도 큰 관심이, 저도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경제방송 하게 되면은 여기저기 그냥 서클 뭐 자기 서클 투자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전 들었었는데 이번에 실적 발표는 괜찮았지만 뭐 비용 증가, 근데 이게 비용 증가라는 거 자체가 어찌 보면은 이런 서클과 같은 기업들에게 들이대는 기준점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좀 가혹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이러한 처음에 뭔가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화되는 과정 속에서 일부 뭐 기업의 어떤 재무나 이런 흐름, 현금 흐름 자체가 많은 투자가 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감가상각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비용 처리가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EPS 성장률을 우리가 들이대기가 좀 쉽지가 않은데, 서클은 좀 너무 빅테크들의 높은 가이던스와 너무나도 좋은 실적 발표를 보고 서클에다가 그대로 그 같은 기준대로 보니까 적용시키기가. 이게 비용 증가라는 네. 부분에서 또는 최근에 이제 부채율에 대한 너무나도 예민한 반응이 시장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또 비용 증가가 됐다. 뭐 미래의 어떠한 꿈을 현재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그러한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그냥 네. 시장에서는 그냥 가차없이 10% 오늘 뭐 12% 가깝게 폭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도 되게 한 번쯤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네. 사실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지금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인풋이 들어가야 아웃풋도 사실은 나오는 건 거잖아요. 근데 요즘 너무 시장이 가혹한 게 결과는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려고 하면서 네. 조금의 인풋만 들어가면 그 뭐 비용 증가, 네. 투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하니까 뭐 사실 서클이 아니더라도 뭐 그냥 우리가 흔히 계속 얘기하는 AI에 관련돼서도 그렇고 그런 뭔가 막대한 비용 투입이나 그런 투자 같은 것들이 사실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인지 아니면 나오고 있는 이런 잔인한 평가들이 사실 진짜로 그렇게 참혹하게 바라봐야 하는 건지 네.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냥 물타기인 건가요?
물타기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건 거고 사실 그게 뭐 중장기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약간 이런 차원인 건가요? 지금 원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뭐 투자를 많이 하면 그거보다는 당연히 수익이 더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동안은 투자를 한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많이 갔었던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적을 딱 까봤을 때 그러면 너희 투자한 거 대비 수익이 얼마 정도 나오고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제대로 답변할 수 있는 회사가 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약간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어서 서클이 좀 가혹하게 맞은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워낙 고금리 시대다 보니까 서클을 저는 핀테크로 분류를 하는데 핀테크 기업들 자체가 좀 많이 안 좋다고 보고 있어요. 왜요? 지금 금리가 비싸니까. 아, 금리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업스타트 홀딩스라던가 뭐 소파이라던가 파가야라던가 최근에 주가는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너무 좀- 내놔야 될 게 많아서 네, 맞아요. 그 기업 입장에선 이게 근데 앞으로 금리 인하를 하면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게 호재겠네요. 그쵸. 그래서 핀테크 기업들 뭐 약간 미국채를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전 그냥 진짜 금리 인하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핀테크 기업들 가지고 계신 게 오히려 더 레버리지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어떠한 종목이든 어떠한 섹터든 무조건 대장이 이끌어 올라가줘야 되는데 지금 서클이라는 이 종목이 가려고 하면 파이코 같은 기업이 일단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핀테크 기업들이 같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시스코를 말할 때랑 지금 서클을 말할 때랑 온도 차이가 극명한 이유가 아까는 막 텐션 업이었는데 지금 약간 슬픔이 모드로. 제가 가려고 하면 비트코인이 먼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먼저 가져야 되고 코인베이스 가져야 되고 이렇게 가져야 될 애들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가혹하게 때리는 것 같아요. 지금 비트코인도 최근에 안 좋잖아요. 그게 예. 한번 청산 쇼가 좀 심하게 나오고 난 이후에 예. 리테일 물량이 많이 빠진 걸로 네. 보고 있습니다. 리테일 물량이 많이 빠졌다. 그러면 연말까지 신고가가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하면 거의 막 광신도였거든요. 비트코인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지금 약간 한번 자빠지기 시작하니까 약간은 조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조금 아이 아파 이런 느낌인데 그래도 무너졌다라고 표현을 하면 자빠졌다라는 거는 약간 붕괴됐다. 붕괴가 됐는데. 더 나쁜 표현이네요. 그렇죠. 두 번 죽이는 아니 거예요. 제가 최근에 자빠져갖고 무릎이 한번 나와가지고 네. 자빠졌다는 아, 표현이.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전히 의견이 좀 반반이잖아요. 네. 다시 한번 그동안 그렇게 잘 갔었는데 연말에 신고가 한 번 더. 근데 아니다 지금 너무 이 횡보 구간이 너무 길다.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사실 서클이 이제 메인으로 가려고 하면 USDC가 이제 기축 통화만큼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통화로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말하는 비트코인 자체가 변동성을 그렇게 높여버리면 아까 김민 캐스터도 살짝 언급을 하셨지만 환율 지금 1,500원 갈 것 같다 걱정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USDC라던가 비트라던가 뭐 이더라던가 이런 애들이 변동성이 너무 커지면은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엄청 리스크가 된단 말이죠. 불안하게. 그래서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통화를 기축 통화급으로 바라볼 수 있느냐? 네. 지금은 어렵죠. 그러면. 먼 미래에 그렇죠. 가야. 그러면 먼 미래의 밸류를 땡겨온다라는 개념이 되는 건데 지금 먼 미래에 있는 밸류를 땡겨와서 주가가 상승했던 회사들이 많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조금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정말 먼 미래에서 땡겨온 종목들이 저는 오클로, SMR 이런 원전주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증시가 좀 횡보하고 있다 혹은 떨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기업들의 하락폭이 좀 베타가 좀 많이 높은 기업들을 보면 좀 멀리서 땡겨와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기업들 얼마나 멀리서 땡겨온 거예요? 오클로, SMR 이런 애들은 진짜 가깝게 봐도 2031년으로 보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가 6년?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네. 미국 내에 일단 걔네가 원전을 제대로 에너지로 쓰려고 하면 일단 원재료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는데 네. 미국 내에서 뭐 우라늄이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려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라고 보면 2030년 정도로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원재료를 가지고 얘네가 공장을 돌려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면 그게 2031년 정도로 봐서 6년, 5년 정도의 밸류를 땡겨서 지금 주가가 오클로가 200조까지 올라갔었던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이 하나도 안 나오는데 200조까지 올라갔다. 그런 거는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스테이블 코인 또는 암호화폐 시장까지 해서
서클 인터넷 그룹. 지금 최근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사실 들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분들. 아직 그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 주가가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이러한 부분이 조금은 좀 예민하게 조금 높은 잣대로 이 기업을 지금 실적 발표를 좀 보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암호화폐가 조금 돌아서야 이러한 기업들도 같이 좀 돌아서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또 뉴스를 좀 통해서 또 이야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스코 시스템즈 할 때는 저희 텐션이 막 높았는데 다시 다시 서클할 때 낮추는. 좀 떨어졌잖아요. 음. 제가 구글로 다시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구글에서 이제 자율주행차 회사 웨이모가 운전자가 없는 로보택시의 고속도로 주행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또 보도가 나왔죠. 이번 서비스는 샌프란시스코, 또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이 세 도시에서 시작이 됐고요. 예를 들면 이 피닉스 공항으로 가거나 혹은 LA 다운타운에서 컬버시티 등으로 뭐 이동을 할 때를 가정을 해보면 로보택시가 직접적으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어서 또 화제라고 합니다. 예. 사실 이렇게 미국에서 안전 요원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 택시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 되겠는데요. 예. 그동안 웨이모는 도심 도로에서만 운행을 했고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빠르고 상대적으로 좀 변수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인공지능이 이 상황을 예측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동안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심뿐만이 아니라 이 고속도로에서도 속도 제한을 정확히 지키면서 주행할 수 있게 됐고 또 기존처럼 5회로를 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동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하는데요. 블룸버그는 이번 변화가 우버나 일반 택시보다 한 발 더 앞서서 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고 또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AI 신경 쓰느라 구글이 이렇게 웨이모 쪽으로도 좀 이런 내용을 좀 다룰 줄 몰랐는데 저는 굉장히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예. 그리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사실 이 자율주행 쪽으로 굉장히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정도의 뉴스는 테슬라도 조금 긴장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와 웨이모의 어떤 경쟁 구도, 네. 그 부분에 일단 좀 시장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 웨이모에 대한 수입이라고 해야 될까요? 알파벳에 있어서 정말 미미합니다. 사실상 엄청나게 미미해서 이게 이 수입에 대해서 뭐 알파벳이 뭐 기업 가치에 큰 훼손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는 네. 않은데 이 로보택시 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이제 무궁무진한 어떤 방향성이라는 점은 뭐 테슬라, 일론 머스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지만 과거보다 제 개인적인 생각, 제 느낌입니다. 그냥 과거보다 정말 강력한 드라이브를 지금 걸고 있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러한 부분은 규제나 그 승인 절차 과정이 너무나도 좀 복잡해지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이게 도심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그 어떤 이제 생태계를 봤을 때 각 주마다 그 주마다 법이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마다 그 승인이 되는 그 과정부터 해서 주변의 그 인프라와 또 연결이 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어떤 도심에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너무나도 빽빽하게 또 운전하다 보면은 이러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간이 너무나 늦춰지거나 그 안에서 기민하게 움직이기가 정말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운전하는 그 차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생태계를 마련하려면은 제가 뭐 늘 말씀드리지만 대다수가 로보택시로 약속된 그쵸. 어떠한 룰 안에서 같이 가야 이게 시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뭐 성능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 결과치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90%가 인간 운전자고 10%만 자율주행하면 그 자율주행 자체가 인간 운전자에게 치여서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목표치까지. 유유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러한 이 복잡한 이러한 도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의 확장성이 과연 이 규모의 경제로 들어가는 그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물론 이제 일부 지역부터 시작되겠죠. 시작될 거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있는 이제 우버와 리프트와의 어떤 생태계, 그 우버와 리프트보다 월등하게 싼 어떤 가격 경쟁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그 가격 경쟁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일부 좀 제살 깎아먹기도 좀 필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시장 점유율을 차지해 나가는 그 과정 속에서 초창기 국면은. 네. 근데 그 국면을 과연 이 기업들이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제 뭐 사고라도 한번 나게 된다면 뭐 또 이제 하여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말 100만 번 잘해도 한 번 사고가 크게 나게 되면은 또 그거에 따른 규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AI가 훨씬 사고율도 적은 것도 지금 데이터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소비자가 그걸 또 받아들이냐의 문제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로보택시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닐까.
저는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또 보고 계세요? 이 로보택시 사업. 뭐 당연히 넘어갈 미래라고 생각은 하지만 예. 네. 좀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이 많이 꺾였던 것 같아요. 약간 드라이브가 약간 그죠? 맞아요. 예. 그래서 진짜 보면은 이상한 게 구글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웨이모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둘 다 로보택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주가 가치를 계산을 할 때에는 로보택시 시장 전체 점유율, 택시 시장 전체 점유율의 몇 %를 테슬라가 가지고 와서 네. 그러면 여기에서 매출액 얼마 발생하고 EPS 얼마 올라갈 거다라고 계산을 하는데 구글에는 그런 걸 적용을 안 아주 해요. 적용 안 해요. 그래서 사실 볼 때마다 왜 얘는 적용하고 얘는 적용 안 하지? 이런 아. 생각도 사실 좀 많이 하고 있고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뭐 90%의 뭐 사람 그리고 10%의 로보택시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조금 순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100만 문 중에 한 번만 사고 나도 미국에서는 뭐 무슨 사고 나면 소송에 막 1,000억, 2,000억 이래 이게 기본이니까. 네, 그럼 막 한 명 죽었다 혹은 일가족 4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몇 천억을 갑자기 또 물어야 되는 상황이 나올지도 모르기 예. 때문에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웨이모 아마 아시겠지만 웨이모가 이게 자율주행으로 가는 뭐 물론 자율의 어떤 자율주행으로 해서 가는 거지만은 그 컨트롤 타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네네네. 직접 어떤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네. 개입을 해가지고 뭐 멈춘다든지 가게 한다든지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가 있는데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초창기에는 로보택시가 그 컨트롤 타워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사람이 앉아 있지만 네. 예, 그게 이제 사람이 없는 무인으로 가게 돼도 컨트롤 타워가 있는 거기 때문에 뭐 명확하게 따지다 보면은 일부 뭐 조종을 하는 어떤 그런 타워는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게 돼야 될 것 같고 완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기까지가 또 그건 얼마나 걸릴까에 대한 의구심도 좀 분명히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거죠. 그것도. 아니, 그 자율주행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뭐 물론 이것부터 정복을 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다음 단계가 이 플라잉 카이잖아요. 이거에 대한 그 이야기도 이게 과연 현실화가 될까 싶은데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사실 아직까지도 이렇게 뭐 로보택시나 자율주행에 대한 정복도 아직 안 됐으니까 그거는 더 먼 미래로 봐야 될 거예요. 약간 양자와 비슷한 그런 미래 세대로. 그렇죠. 그게 저는 계속 드는 생각이 그 한 번에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중국에서 실제로 자율주행 자동차들 보면은 포니 AI라고 해서 흔히 AI 알죠. 걔네는 이제 뭐 카메라도 되게 많이 설치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감시 감독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자율주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좀 밟고 넘어가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드라이브 걸리는 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시간이 좀 같고 걸릴 것 같아요. 그 그죠? 플라잉 택시 이런 거는 뭐 당연히 더 걸리죠. 그러면 이 전반적으로 로보택시 산업이 조금 둔화된 데는 아무래도 안전성 이슈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서 둔화가 좀 됐다고 보면 될까요? 이게 대부분의 일을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런데 저는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 3개월만 일해도 한 80% 정도는 할 줄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6개월 일하면 90% 할 수 있고 저 지금 80%. 이제 80%까지 오신 거고 그리고 뭐 한 1년 일하면 한 99%까지는 갈 수 있다고 뭐 3년 일하면 99%까지 가는데 네. 그 1%를 채우기가 정말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 1%를 딱 채우려고 하면 나중에 이제 이사님이 되신다거나 그 수많은 경험과 이런 절차들이 있어야 내가 그 1%를 채워서 내가 100%의 사람이 되는 건데 네.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이 한 99%까지 온 것 같아요. 오, 99%나요? 그래도 되게 높게 99%까지 온 것 쳐주시네요. 같아요. 근데 마지막 그 1%가 정말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인 거지 막 이게 안 될 거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기술력으로는 많이 따라왔지만은 네. 정말 상용화 되기까지 뭐 일부 정말 방금 우려했었던 여러 가지 사항이 그 1% 안에 또 녹여 들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또 해결을 하는 그런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웨이모에 대해서 이렇게 또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으로 또 한번 넘어가서 지금 어떤 기업들이 또 움직이고 있는가, 어떤 이야기가 있는가? 제가 준비한 오늘 기업 이슈는 썩을까지였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다음 뉴스로 뉴스가 한번 많기 풀어주세요. 때문에 그래요? 뉴스로 그럼 뉴스로 한번 오늘 가도록 해볼게요.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뉴스도 굉장히 또 짚어볼 게 많아서 사실 예. 저는 기회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AMD 쪽으로의 이슈를 한번 짚어보려고 알겠습니다. 합니다. 이 AMD CEO가 CNBT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AI의 확산의 핵심 제약은 컴퓨팅 부족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 오픈 AI에 대해 훌륭한 회사라며 이 자신도 오픈 AI 서비스를 자주 사용한다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예. AI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투자, 또
즉 미래 수요를 위한 예상한 투자가 또 필수라고 밝히면서 이런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는 재무 건전성이 확보가 되어 있는 기업만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AI 사용의 증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성의 향상이라며 이는 산업 전반의 실질적인 성장 기반이 되고 있다라고 함께 설명을 했고요. 또 여기에서 흥미로웠던 점은 AI 인프라 투자 자산인 데이터 센터와 또 칩의 사용 주기가 과거보다 길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4년 정도 쓰면 어느 정도 사용 주기가 이어졌다라고 봤지만 이제는 5년에서 6년까지도 사용 가능하다라는 점까지 또 짚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뭐 그래요? 예. 자, 오늘 아니 오늘 약간 저희가 너희들 준비 안 했어? 아니 손말이 약간 안 맞는 어. 아니 뭐 홍보해도 되나요? 잠시? 네, 됩니다. 일단 10시에 할 게 많아가지고 예. 10시를 위해서 지금 이 아니, 메인 네. 프로그램을 아니에요. 아니. 아까 들어오기 전에 저희 한태용 과장님께서 뭔 자료가 이렇게 많냐 저희한테 그러셨는데 예. 저희가 한 말이 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이런 날도 있는 거죠, 여러분. 네. 그죠? 이해 다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내일 조금 더 많이 준비할까요? 그래요. 오늘 이 뉴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서 들으신 거죠? 야, 뭐 저 다 뉴스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거 어제 저희가 다 얘기했던 내용을 오늘 가지고 나오신 거예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한 네. 가지 근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마이클 버리가 헤지펀드를 폐쇄했다. 그거는 이제 별개의 얘기고, 네. 요거는 이제 연결이 안 되는 얘기인데 일단 요거는 이제 저 한태영 과장님 의견을 좀 들어야 되니까. 지금 뭐 감가상각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데이터 센터 반도체 칩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반도체 칩에 대해서는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감가상각이라는 것 자체가 주기가 짧다는 것은 결국 이제 발열 문제가 있고 우리가 늘 뭐 과거 HBM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한다 못한다 그런 것도 이제 그 수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수율이라는 것은 발열 문제가 있을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어떤 전력에 대한 어떤 네트워킹 문제가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수율에 대한 이야기가 늘 나왔던 건데 그 자체는 그 수명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채택을 못 받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 AI 칩에 대해서.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뭐 AMD는 5, 6년 정도 늘렸다. 또는 뭐 마이클 버리는 그 2, 3년 이내가 되는데 얘네들이 6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는 뭐 엔비디아는 뭐 10년이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요거에 대해서 좀 받으셨어요? 이 마이클 버리의 이런 주장 또는 지금 데이터 센터의 어떤 이런 상황. 어제 그 버리 얘기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한테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뭐 얘긴데 뭐 의견을 제가 듣고 싶은 거죠. 그럼 일단 순서대로 AMD 먼저 가보면은 사실 저 뉴스도 별로 좋다고 보질 않았고 지금 컴퓨팅은 오히려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해결 안 된 거는 메모리 반도체 쪽 해결 안 됐고 전력 쪽 해결 안 돼서 안 됐지만 그 CEO 입장에서는 본인 칩 많이 판매하기 위해선 저렇게 발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닐 겁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칩 사용 주기 관련해서 말씀 주신 게 이게 조금 그 옛날 치킨 게임이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더 좋은 칩을 만들고 그러면 AMD랑 엔비디아랑 계속해서 뭐 경쟁을 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죠. 예. 그러면은 얘네가 칩을 생산하기 위해서 뭐 A라는 생산 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만든 칩들은 전부 다 팔아야 이제 재고 문제가 쌓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엔비디아만 하더라도 재고가 쌓이고 있는 것 같은 의심적인 정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한국에 26만 장을 도대체 왜 줬냐 이런 이런 의심부터 해서 합리적인 의심. 예. 남으니까 준 거 아니냐라는 의심도 사실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얘네가 그러면 어떤 칩을 줄 거냐 뭐 루빈을 줄 거냐 블랙을 줄 거냐 뭐 200을 줄 거냐 뭘 줄 거냐 해서 200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심을 봤었을 때 그러면 2년 뒤에 한국은 그 칩을 이제 받는 거고 네. 그러면은 이거 약간 재고털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들고 내년에 블랙일이 나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그죠? 예. 블랙엘 이전 단계를 주잖아요. 예, 예. 지금.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의심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그 감가상각 관련해서 마이클 버리가 주장하고 있었던 내용들에는 사실 100% 공감을 하는데 근데 버리를 볼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이게 숏은 그 심장 떨려서 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버리가 주장을 한 대로 만약에 정말 미증시가 세게 빠진다라고 한다고 해도 아마 본인도 포지션을 길게 유지하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도 아마 굉장한 롱돌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굳이 숏에 관심을 가져서 내가 조금 더 5%, 10% 수익을 더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네. 정말 좋은 기업이랑 오랫동안 함께 가는 게 훨씬 더 투자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버리의 그런 생각들은 참고는 하되 굳이 마이클 버리까지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보면 못한다. 못한다.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아까 저 추가적으로 네. 말씀하셨던 예, 저 한번 혹시 땡겨주셔도 돼요. 뭐 준비한 게 없으면 몸으로 한번 떼어볼게요. 뭐로 돼요? 떼어보세요. 네네. 한번 돌려주세요. 제가 한번 떼어보겠습니다. 지금 디즈니 실적이 나왔으니까. 디즈니 실적이 나왔어. 오히려 좋으실 거예요. 야, 미리 준비한 거. 마침내. 미리 준비한 거 뭐가 디즈니가 최고 앵커를 살렸습니다, 오늘. 디즈니 오늘 있어서 다행이에요. 예. 네, 디즈니 실적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방금 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분 얘기하실 때 뭐 키워드를 좀 빠르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디즈니의 주가 먼저 보시면 지금 프리마켓에서 4% 가깝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적을 아직 보진 않았지만 아직 뭔가 그런 부정적인 느낌 아닌 느낌이 좀 온다라고 여러분들도 보실 수가 있겠죠. 예. 디즈니 같은 경우는 회계연도 4분기 실적입니다. 반드시 이번 어닝 시즌이 3분기 어닝 시즌이라고 하지만 기업마다 집계하는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몇 분기인지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기 EPS는 1달러 11센트로 예상치를 웃돌았고요. 매출 같은 경우는 225억 달러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이거 밑에 있으시지만 잘 보이시겠죠? 제가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주가가 같이 잘 보일까요? 당겨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온 이 부문별 수치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4분기 순이익은 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도 수치가 참고로 5억 6,400만 달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배 가까이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만 제가 밑에도 다른 수치를 좀 짚어드리겠지만 긍정적으로 나온 수치는 뭐 어떻게 보면 요거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핵심 사업부인 스트리밍 부문 매출이 이번 실적에서 과연 이 부분의 매출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대한 그런 관심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 4분기 스트리밍 부문 매출은 3억 5,200만 달러로 전년비 39%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좋은 것 같지만 다만 이유가 디즈니 스트리밍 서비스의 가격 인상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마저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본 것 같습니다. 디즈니가 잘해서가 아니라 가격 인상 때문에 불가피하게 매출이 좀 높게 잡힌 것이다 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분기 ABC, ESPN 그리고 디즈니 채널 등 전통 방송 네트워크 부분의 매출도 크게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으로 나오면서 투자자들은 여기에서도 다시 한번 좀 실망감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가입자는 이번 분기에 380만 명 정도가 추가돼서 총 1억 3,160만 명이 됐다고 하고요. 디즈니의 자회사인 훌루를 디즈니 플러스 앱에 편입하는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 중이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 제가 한번 좀 간단하게 취합해봤습니다. 관련해서 디즈니의 실적이 약간은 엇갈린 부분이 있고 일정 부분 긍정적인 부분도 일정적인 부분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주가를 보시면 여전히 이번 어닝 시즌을 나는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좀 높은 것 같다. 여기에 좀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디즈니를 좀 보니까 2022년 언제죠? 2022년 한 4월부터 한 4월, 3월, 4월, 5월 그때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스권을 2023년 4년, 지금 5년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근데 그럴 80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약간 요즘의 시장에서 디즈니라는 종목이 가질 만한 엄청나게 매력적인 포인트가 저는 없다고 보고 뭐 OTT 시장 사실 뭐 넷플릭스가 이미 잠식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무언가 별다른 할 수 있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디즈니의 어떤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가 보통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도 그 안에 있고 훌루나 아니면은 뭐 ESPN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따른 뭐 정말 폭발적인 어떤 구독자 증가를 기대하기가 너무 힘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과거에 디즈니 플러스에 그렇게 많이 맨날 디즈니 플러스 얘기했던 게 그 디즈니 플러스가 새로 나와가지고 마블이나 여러 가지 어떤 생태계를 접목시키면 폭발적인 구독자가 증가하겠구나. 왜냐면 그 외에는 사실 레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폭발적인 어떤 증가가 나오기 힘들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에 그렇게 사활을 걸었던 건데 그게 이제 넷플릭스에 좀 밀렸다는 거 그거 하나가 좀 있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뭔가 이제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테마파크죠 결국에는 그 테마파크가 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양대 산맥이에요. 보통은 이제 디즈니 플러스를 보게 되면 디즈니를 보게 되면 이 엔터테인먼트랑
익스피리언스 이게 두 가지거든요. 매출 구조가 크게 봤을 때. 네. 근데 이제 또 테마파크에 대해서도 사실 여기저기서 투자하는데 그 투자한 대비해서 요즘 많은 수요가 좀 없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다른 빅테크들의 어떤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디즈니에서 보기가 맞아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고 올드한 기업이 돼버렸어요. 아니 혹시 세 분은 디즈니 플러스 구독하세요? 저는 OTT를 거의 안 봅니다. 약간 저는 해요. 저도 구독을 하고 넷플릭스도 있거든요. 하고 디즈니 플러스 두 개. 저도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플러스도 하는데 네. 저는 디즈니 플러스를 매번 볼 때마다 이걸 해지할까 말까 실제로 고민을 많이 해요. 맞아. 저도 왜냐하면 콘텐츠가 정말 애매하거든요. 왜냐면 뭐 마블도 말씀해 주셨고 저는 뭐 이런 얘기를 뭐 개인적인 취향이지만 제가 이게 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마이너한 미드들이 넷플릭스나 이런 거는 약간 대중적인 스타일이고 디즈니 플러스에 있어요. 그리고 뭐 마블도 그렇고 뭐 심슨도 그렇고 그런 정말 매니악한 취향의 콘텐츠들은 있는데 대중의 입맛을 사로잡기에는 약간 부족하거든요.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 주머니에서 매달 돈이 나가고 나간다. 있는데 아. 그거를 과연 이 콘텐츠를 디즈니 플러스가 잡고 있냐? 저는 사실 매력적인 근데 아마 거를 잘 대부분 못 사람들이 보아인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생각할 것 것 같아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그래서, 그 콘텐츠 측면 말고 사실 뭔가 이렇게 어트랙션을 즐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요가 왜 줄고 있는지를 궁금하거든요. 뭐 그거는 사실상 좀 엄청 비싸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디즈니 그 테마파크 엄청 저는 비싸요. 할 말이 있어요. 예. 해외여행 갈 때마다 제가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이번 갈까 나라에서 말까. 디즈니랜드를 갈까 말까. 근데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 너무 1인당 비싸요. 거의 뭐 하나로 치면 거의 20만 원? 이렇게 되니까 네. 두세 명이 가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한 번 정도는 갈 수 있지만 네. 이거를 반복적으로 소비를 하기에는 갈 때마다 가는 이것도 사람들이 많지는 부족하고. 않아요. 미국 내에서 아마 그 내부에 호텔을 잡아서 거기서 애들하고 놀려고 하면은 한 3,000불, 4,000불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이나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체감 경기가 좋지 않잖아요, 사실상. 네. 전반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아마 디즈니를 지금 장기 동안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로 박스권을 머무르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디즈니에 대한 이 실적 발표 보시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또 뉴스 하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애틀란타에 이른바 AI 슈퍼 팩토리를 세우며 인공지능 인프라 확장을 보다 본격화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시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어워터 AI 센터 네트워크의 일부로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와 또 초고속 광 케이블을 갖춘 AI 학습 전용 데이터 센터라고 전했습니다. 이곳은 오픈 AI와 또 XAI 등 주요 고객사들이 사용할 수 있게 되며 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AI 모델 훈련에도 함께 활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앞으로 2년 안에 데이터 센터 규모를 2배로 확장한다는 계획까지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굉장히 또 초대형 AI 인프라 경쟁이 또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이런 뉴스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잖아요. 예. 근데 뭔가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를 좀 두고 봤을 때 메타는 좀 이런 데이터 센터 건설 뉴스에 조금 뭔가 반응이 별로 없는 듯한 느낌이 저는 요즘 들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반응이 그래도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었거든요. 오늘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메타도 그렇고 엔트로픽도 네. AI 투자를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이제는 반응이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쵸. 그냥 빨리 성과나 내놔라. 뭐 약간 이런 분위기가 맞아요, 아닐까. 맞아요. 네. 이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근에 이러한 데이터 센터의 투자. 사실 이제는 그 M7 자체로만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이미 밸류를 많이 땡겨온 상태라서 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지금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되나 라는 고민이 많이들 드실 텐데 저는 이 데이터 센터라는 게 결국에 뭘 만들고 뭘 쓰고 어떠한 부분이 매출액이 늘어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누가 돈을 벌고 있는가가 요즘에 시장의 관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이제 오늘의 종목과 좀 약간 연관을 지어가지고 얘기를 같이 드려보면 좋습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보면은 전자부품 섹터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뭐 고객들한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7, 8월 달에 매수한 전자부품 섹터를 하나도 안 팔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럼 거의 다 100% 넘었거든요. 근데 거의 다 100% 넘는 그 과정이 뭐였냐면
EPS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전부 다 가팔랐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섹터가 또 나오고 있는 게 아까도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시스코가 대표되는 네네네. 통신 부품 섹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좀 재미난 현상이 요즘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원래 기존 레거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굉장히 올드한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노키아라고 혹시 다들 아, 노키아. 알죠. 최근에 노키아가 실적 발표 때를 자세히 까보면은 네트워크 광통신 관련 분야가 실적이 증가하면서 EPS 상승폭이 가팔라지고 있어요. 어. 근데 노키아도 시스코랑 같은 통신 장비 부품 섹터로 엮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노키아뿐만 아니라 그 고속통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고 있는 시에나라는 기업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 예. 이 기업들이 전부 다 매출의 부분이 어디에서 성장이 나오냐고 보면 네. 텔레콤과 데이터콤으로 나누어지고 있는 것 중에서 데이터콤으로 들어가는 실적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이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데이터 센터 내에서 데이터 센터와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는 DCI 연결이라고 부르는데 그 DCI 쪽에 지금 캐펙스 증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럼 데이터 센터 간 연결이라고 하면 정말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 간을 연결하는 부품 전선도 있을 거고 그 작은 서버 렉 사이를 연결하는 그 광통신도 있을 거고 한데 여기에 지금 캐펙스 지출이 엄청 늘어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를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 아침에 실적 발표 나왔었던 시스코도 들어가 있고 시에나도 들어가 있고 그러한 기업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노키아도 들어가 있고 예. 이러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게 그 포토닉스 밸류 체인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지금 코어런트라는 기업이 네, 있거든요. 네, 네.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기도 했었고 이제 한국 투자자분들이 슬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 트랜시버, 뭐 광 인터커넥트, 그러니까 광통신을 연결하는 부품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포토닉스 밸류 체인이라고 해서 그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한데 좀 실리콘 위에 광회로를 구현을 하면서 이제 속도랑 그 기존에 있었던 좀 발열 문제를 잡을 수 있고 그리고 데이터 전송량까지 늘릴 수 있는 중요한 기술 중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 기술이 지금 제가 저저번 주 팀장님이랑 같이 딱 얘기를 했었던 저전력 고성능이랑 딱 연결되는 아. 섹터 예, 및 예. 종목들이에요. 예. 네. 그래서 지금 그 젠슨항도 그렇고 리사스도 그렇고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는 게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나갈 수 없는 이유가 전력 때문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있다면 이 전력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천연가스 더 뽑아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그럼 천연가스 더 뽑아내는 게 안 되면 결국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내에서 효율적으로 잘 써야 되는 그렇죠. 걸 만들어야 되는데 그 효율적으로 잘 쓰도록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기술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포토닉스 밸류 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코어런트고요. 그러면 그 코어런트 같은 기업이 실제로 이제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EPS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예. 이번에 드디어 턴어라운드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실적 상승률이 또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예. 기업들은 주목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조금 이런 기업이 너무 주가 상승폭이 가파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 코닝이라던가 시스코라던가 노키아 그리고 노키아 같은 기업 정도까지도 같이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게 있습니다. 하나의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죠. 맞아요. 사실 브로드컴이라던가 마벨 이런 기업들도 같은 섹터로 보기도 하고요. 같은 종목군, 같은 상품군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 또 저희는 기술에 열광을 해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뭐 전기 통신을 보낸다라고 하면 껐다 켰다 이렇게 보내는 구조였는데 예. 이제는 광대역폭의 크기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데이터의 송신량이 늘어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는 400기가 쪽을 쓰다가 800기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게 딱 올해거든요. 그래서 2025년 3월 올해 3월 달부터 얘네가 지금 광트랜시버 다음 단계로 넘어갔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언젠가 1.6테라로 넘어갈 거예요. 근데 1.6테라로 넘어가는 시기에는 사실 브로드컴이랑 마벨이 조금 더 압도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그게 빨라도 2027년, 8년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2026년 그 1분기, 2분기를 좀 약간 주목해야 되는 섹터 및 EPS 상승률이 높은 섹터가 어딜까를 보면 통신부품 장비 섹터는 좀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요 티커를 보게 되면 COHR입니다. 코이런트 코퍼레이션 COHR인데 이 기업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지속적으로
조금씩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실적 발표가 좋게 나오면서 좀 뭐랄까 주가 측면에서 좀 터트렸던 네, 맞아요. 네, 그런 상황이고 156불 정도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26년, 2027년 정도의 어떤 주기라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이게 좀 유효하다고 좀 보고 계시는 거죠? 데이터 센터가 짓는 그 과정 속에서는 그게 또 굉장히 호재인 부분 중에 하나가 매출액 비중이 데이터콤에만 몰려 있지 않아요. 되게 분산이 많이 잘 돼 있고 네, 그래서 텔레콤으로도 많이 되어 있고요. 예. 이게 지역별로 봤었을 때에도 미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장될 여지도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보고 근데 있기 이게 때문에 섹터가 엄청 매력적이네요. 사실 저전력 고성능, 그러니까 네. 고성능 저전력 칩인데 그것도 이제 효율성이란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이 네트워킹 자체를 아예 뭐랄까요? 좀 더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네. 그러한 광통신.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광통신 그리고 광통신을 받기 위한 광 모듈까지 음. 예거 생산하고 있는 애들이 전 세계에서 몇 군데가 없거든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노키아 같이 사실 좀 너무 오래된 기업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업도 이번에 실적을 확인을 해보면은 클라우드 쪽에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요. 예. 근데 이 클라우드에 뭐가 들어갔냐 이거죠. 그러면 그러면 통신 장비 쪽이거든요. 그러면 노키아의 통신 장비를 쓸 만큼 이 섹터가 지금 돈이 많이 돌고 있다라는 걸로도 해석이 됩니다. 예전에 완전 레거시 기업마저도 지금 클라우드에서는 끌어다가 쓰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비슷한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게 예. 그 웨스턴 디지털이랑 시게이트 얘기할 때 예, 제가 예. 하드디스크 얘기를 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SSD 쪽 얘기를 하면서 샌디스크 뭐 그리고 낸드, 디램 쪽을 얘기를 할 때에도 엄청나게 급등했잖아요. 그렇죠. 다. SSD가 막 아무리 생산을 해도 안 되니까 그럼 옛날에 쓰던 하드디스크라도 가지고 와라고 해서 그럼 웨스턴 디지털이랑 시게이트, 도시바까지 같이 이제 주가가 올라갔던 구조였는데 예. 이번에 이 광통신 쪽도 그 정말 핵심으로 되는 기업들을 넘어서서 지금 더 넘어설 만큼 수요가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런 섹터는 지금은 다음 1분기까지도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1분기까지. 알겠습니다. 사실 그 과거에 가지고 나오셨던 뭐 시게이트나 뭐 웨스턴 디지털이나 이게 어찌 보면은 개인 투자자가 좀 들어가기엔 너무나도 좀 많이 올라오지 않았나? 네, 이렇게 느껴질 법한. 그러니까 오래전에 갖고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지금 들어가기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기업들은 이제 불이 붙었기 때문에 사실 조금 불이 붙긴 했는데 조금 붙었어요? 네, 근데 시스코 같은 기업은 어제 기준으로 제가 찍어봤을 때 퍼가 17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27배 정도 되는 기업이니까 충분히 더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가 예. 사람들이 봤었을 때 진짜 돈을 벌고 있었던 게 누구냐라는 의심이 지금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얘네 쪽도 맞다. 얘네 메모리 쪽도 지금 반도체랑 돈을 벌고 있다. 네, AI에서. AI에서 그 캐펙스 지출이 이렇게 엄청나게 늘어났잖아요. 이번에 예. M7들 보면은 맞아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캐펙스 지출 생각보다 안 크다라고 해서 주가가 빠지기도 할 정도였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캐펙스 관련해서 얘네가 계속해서 급진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실제로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했는지 그리고 어디다 투자해서 누군가 EPS가 증가하고 있는데 누구냐 그 돈이 어디로 지금 유입되고 있는가? 그쵸 누구냐 도대체 돈 예, 벌고 있는 게 예. 그러면 지금 봤었을 때 메모리 반도체 쪽이랑 예. 그리고 광통신 쪽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메모리 쪽하고 광통신. 그런데 이것도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예. 오늘 그 키옥시아라고 키옥시아. 예. 샌디스크랑 같은 밸류 체인 내에 있는 기업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좀 샌디스크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어요. 예. 그런데 저도 이제 샌디스크를 꽤 오랫동안 팔로우업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그렇고 손님분들이 많이들 연락을 주시는데 그런데 사실 지금 메모리 반도체 특히 샌디스크를 기준으로 봐도 거의 한 3달 동안 50불에서 280불까지 올랐거든요. 거의 6배 정도 많이 올랐어요. 올랐네요. 근데 그런 와중에 키옥시아는 원래 뭐 8,000엔 정도였었을 때 12,000엔 정도까지의 상향 리포트 나오고 나서 13,000엔까지 올랐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11,000엔 정도까지 20% 빠졌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에요? 4, 5개월 정도 숨 쉴 틈 없이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오르기만 했는데 예. 오르기만 하고 난 이후에 생각보다 좀
주가의 실적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샌디스크랑 키옥시아가 실적이 좀 키옥시아 쪽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일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확정짓고 다른 섹터 뭐 예를 들어 저라면은 뭐 통신장비 섹터 같은 곳을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할 수도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들 너무 이제 샌디스 끝난 거 아니야? 끝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 저는 그건 진짜 아니고요. 예.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도 계속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냥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도 있는 구간이다. 아. 라는 거를 그러니까 너무나도 신나게 달려왔기 때문에 그 차익 실현 구간도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와, 근데 샌디스크는 지금 차익 실현 구간도 안 나온 것 같은데요? 아직? 그러니까 오늘 좀 빠졌다고 마이너스 3%? 맞아요. 예. 아까 전에 한 6% 50달러에서 270, 300달러까지 올라가는데 마이너스 3% 빠져서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너무나도 지금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광통신 관련해서도 앞으로 이제 AI 시대 데이터 센터에서는 이 전력 효율성을 빠르게 가져가기 위한 여러 가지 움직임이 있는데 빅테크들의 이런 뭐랄까요 캐펙스 투자가 과연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있을 때 아까 말씀하셨던 뭐 낸드나 그죠? 아니면 뭐 SSD나 이러한 어떤 약간 메모리 레거시, 반도체. 예, 메모리 반도체 쪽은 그리고 지금 광통신, 네. 예, 이렇게 두 개 쥐고 가도 뭐 괜찮다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쵸. 저는 분기 단위 투자자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다음 분기에 만약에 또 실적을 까봤는데 또 얘네가 압도적이면 또 그럼 6개월로 추가. 아. 또 얘네가 압도적이면 또 3개월 추가해서 9개월. 예. 이런 식으로 종목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편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뭐 장기 투자 뭐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안 좋으면 저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번에 메타가 그랬고요. 예, 예. 메타 보자마자 바로 이제 저는 구글맨입니다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있긴 하지만 항상 생각하는 가장 기초적인 가장 기본적인 게 EPS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보다 가팔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섹터들을 계속해서 찾는 게 제 일이다 보니까 예. 저는 지금 그런 섹터 중에 하나로 시스코가 대표되는 통신 섹터 쪽을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스코도 제가 머릿속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지금. 예, 한번 또 봐야 될 것 같고. 또 지금 최근에 뭐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뭐 섹터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으세요, 혹시? 이게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서 이 섹터를 가져갈지 말지에 대한 좀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섹터가 하나 있는데요. 아, 그래요? 이게 2022년도 주가 떨어질 때 생각을 해보면 2022년도 네 다 떨어졌잖아요. 그때 갔던 섹터가 있어요. 에너지? 네.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에너지를 다 좋게 보는 건 아니고요. 천연가스를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전부 다 이제 풀스택으로 가져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이런 걔네가 말씀 드리기 그런데 저도 에너지를 보고 있는데 저도 천연가스만 보고 있거든요. 아, 지금. 야, 비슷하네 또. 저 예. 좀 몰래 보신 거 아닌가요? 야, 어디 보고 계세요? 저는 사실 종목으로 봤었을 때는 EQT 같은 종목 보고 있고 예. 뭐 EXE 같은 기업도 보고 있고 예. 이게 근데 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보고 그 기업을 편입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엔비디아가 만약에 실적이 안 좋아서 나스닥이 밀린다라는 거를 가정을 했었을 때 좀 안정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 분야가 어디냐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가 실적이 만약에 안 좋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전력 부족 얘기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전력 부족 얘기가 나왔을 때 미국 전체 에너지 생산량의 55% 차지하고 있는 게 천연가스고 그럼 천연가스가 지금 생각보다 저는 좀 더 쇼티지가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생각보다 더 심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근거가 얘네가 터미널 계약한 것들 때문에 그게 장기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럼 얘네가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물량 빠져나갈 거고 그 올해 이제 한국도 주가가 되게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선이 좋았고 조선이 나갈 때 LNG 유조선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럼 LNG 유조선 이제 써야 되는데 그럼 쓸 때 2, 3년 뒤에 누가 쓰냐로 봤었을 때 그럼 또 가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생산량이 늘어나는 게 안 보여서 그러면 생산량은 안 늘어나고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나면 이것도 쇼티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만약에 전력 부족 얘기가 나온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엔비디아 칩을 많이 못 돌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천연가스 쪽을 볼 것 같습니다. 지금 한마디만 더 해도 되나요? 예. 아니 그 샘 얼트먼이
그 AI 데이터 센터에 구리가 우리가 보통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천연가스도 정말 많이 소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시대에 발맞췄을 때 당연히 제1의 원자재로 천연가스를 또 생각해야 된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니까 맞아요. 천연가스의 가격이 그리고 또 겨울이 되고 있잖아요. 한 번쯤 주목해 보실 만한 모먼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원자재를 워낙 오래 하셨다 보니까 진짜 원자재 여신이거든요. 원자재 얘기할 때 제발 절 껴주세요. 저 지금 너무 껴들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계속 그러면 뭐 또 어떤 인사이트를 또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원자재에서. 원자재에서요. 이제 어제도 제가 민캐스는 너무 알죠. 재밌었죠. 천연가스 얘기를 했고 오늘도 잠시 후에 또 원자재 이야기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봐주셔야 되지만 천연가스. 천연가스 이야기를 예. 간단하게 좀 해드리자면 예. 어제 기억하시죠? 그쵸. 어제는 AI 데이터 센터. 맞아요. 그리고 계절성 요인. 그러니까 점점 겨울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잖아요. 또 원래 천연가스 선물이라는 게 이게 천연가스 선물도 미국이 있고 또 유럽이 있는데 저희 혹시 끝내야 되나요? 아니요. 있는데 예. 일단 여러분들이 요 CNBC에서 보시는 가격은 미국 천연가스 선물입니다. 지금 이게 거의 뭐 $4 중반대를 넘어서 $5에 근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겨울이 되면 우리가 난방기를 또 틀어야 되죠. 히터가 또 틀려지게 된다면 가스 사용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AI 시대 그리고 계절성인 요인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사실 천연가스 가격은 일단 겨울이 끝날 때까지 뭐 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AI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꾸준히 우상향을 그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천연가스 그리고 관련해서 구리 AI 시대에 그 두 개의 원자재는 필수적으로 네네네. 들어가는 원자재가 아닌가라고 얘기를 간단하게 또 할 말은 많지만 예. 코코아랑 오렌지 뭐 이런 것도 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맞아요. 이거 여기서 지금 다 하고 싶은데 지금 네.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거래한 거 중에 제일 이상한 게 저는 럼버였어요. 고무. 이상한 게 럼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별게 다 있어요. 오렌지 주스 선물 맞아요. 오제이. 뭐 알 수 없는 진짜 별의별 뭐 유채 씨유도 있고요. 정말 많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뒤에 가서 둘이서 나가서 신나게 이제 할게요. 말씀하시면 신나게 될 것 같아요. 할게요. 알겠습니다. 바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좀 져야 될 것 같고 오늘 사실 한태영 과장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어떤 종목 또는 그 산업 섹터에 대한 방향성을 우리가 더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종목을 빨리 뭐 얘기해 달라 뭐 이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지금 데이터 센터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하고 그냥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심을 가져야 될까? 당연히 그냥 전력 기업에다가 막 투자하면은 수익을 얻을까? 아니면 그 넥스트 스텝은 도대체 어떤 과정으로 흘러갈까? 그 중간의 단계는 엔비디아의 어떤 가이던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롭게 뭐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세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 또 최보 앵커 김민 캐스터가 준비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8시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이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지금. Shine on, you're doing fine. 이 순간이 바로 highlight. 작은 노력 하나하나 세상을 더 밝게 만들어. Shine on, don't slow down. 너의 땀이 별이 돼. 오늘도 빛나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복잡한 소리도 미소 흐트러진 머리카락 그래도 웃는 그 표정 진짜 멋져 그 모습 남들은 모르겠지만 너는 알고 있잖아 한 걸음씩 쌓아온 그 시간이 miracle Shine on, you're doing fine 누가 봐도 완벽해 네 자리가 무대야 스포트라이트는 너에게 Shine on, don't look down 이 도시의 rhythm we 매일을 빛내는 reason 그게 바로 you 때로는 멈춰서도 괜찮아 그 자리에서 꽃이 피었나 모든 순간이 너답게 아름다워
wake up. Wake up, the city's alive. 불빛이 너를 비춰. 오늘도 run, run, run. 너의 무대야 right now. 하루를 여는 알람 소리. 또 다른 시작의 sign. 커피 한 잔 들고 다시 세상 속으로 dive. 누구보다 바쁜 시간. 멈추지 않는 손끝. 그 속에 담긴 열정이 세상을 움직여. 네, 최부학 인민의 PM10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나오는 속보들, 장 전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 그리고 오늘 장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봐야 하는 기업과 원자재 이슈들까지 저희와 함께 빠르고 정확하게 체크해 보시죠. 김민 캐스터와 함께 바로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셧다운이 종료가 됐죠. 네. 지수의 움직임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살펴보시면 뒷받침하지 못하고 이미 선반영이 됐다라는 그런 차원의 움직임이 좀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우 지수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었는데 간밤에, 근데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다시 하락의 움직임이 좀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도 하락폭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그쵸.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럼 전반적으로 M7 종목과 그리고 마켓에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아마존부터 현재 주가 움직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보합권에서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는데요. 2017년 인수 이후 이 독립 운영된 홀푸드를 독립적으로 자사 조직 내부로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으면서 주가에는 사실 크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모습인데 이런 이슈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어서 엔비디아도 살펴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약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네요. 어제도 강보합권에서 마감됐는데 크게 주가에 큰 움직임은 없고 그냥 계속해서 그동안 너무 많이 보합권의 상승을 했기 움직임인 것 때문에 좀 같습니다. 횡보 구간에 진입을 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죠? 네, 애플과 텐센트는 위챗 미니게임의 앱에 대해서 이 결제 수수료에 대한 합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입원을 좀 확보했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텐센트의 입장의 경우에는 규제나 압박을 좀 감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좋다라는 내용의 뉴스가 있었지만 주가의 움직임은 현재 보합의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텐센트 이야기가 나온 김에 텐센트 실적 이야기 간단하게만 좀 덧붙여 보면 좋을 것 좋습니다. 같아요. 관련해서 CNBC 기사 한번 제가 띄워드릴게요. 이 텐센트의 매출이 3분기 매출이죠. AI 호조로 인해서 1,929억 위안으로 예상치였던 1,892억 위안보다 훨씬 더 잘 나왔다고 합니다. 전년 네. 동기 대비해서 약 15% 정도 증가한 수치로 나왔다고 하고요. 같은 분기, 그러니까 3분기 영업이익은 636억 위안으로 예상치였던 580억 1,000만 위안보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텐센트의 핵심 사업부인 게임과 마케팅 그리고 SNS 부문의 매출은 959억 위안으로 전년비 16% 정도 늘어난 수치로 보고가 됐다고 하는데요. 제가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 네. 최근 발표됐던 게임이었던 이 발로란트 모바일 그리고 델타 포스가 네. 굉장히 큰 매출에 증대에 기여를 해준 그러한 요인으로 꼽혔다고 하니까요. 특히나 여러분들이 이번 실적에서 역시나 주의해 보셔야 할 키워드는 AI겠죠. 네. AI가 통합됐다. 이러한 부분에 이어서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 이런 부분까지 함께 간단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발로란트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자면 요즘 10대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 게임이라고 그래요? 해요. 그래서 또 이만큼의 성과가 있었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그런 같습니다. 소식까지도 있네요. 방금 애플의 주가 한번 읽어봤는데 거래소가 합쳐지는 시간이어서 현재 보합권의 움직임 보여지는 네. 걸로 보이고요. 이어서 메타의 주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메타 역시도 주가 움직임을 현재 보기는 어렵지만 메타도 어쨌든 이 위스콘신의 데이터 센터 관련 이슈가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조금 자세히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테슬라의 주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약보합권에서의 마찬가지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중국 당국이 테슬라의 AI 챗봇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호재는 좀 호재긴 한데 주가에는 반영이 좀 미미한 모습이 아이고, 보여지고 이 있네요. 말을 하는 사이에 주가가 더 떨어져서 이제는 약보합이라고 말하기가 약간 민망하네요. 1% 가깝게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알파벳과 그리고 마지막 마이크로소프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벳은 현재 0.8% 하락세 이어가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시면 역시나 보합권에서의 움직임, 등락만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칩 개발을 활용해 자체 칩을 강화하겠다라는 뉴스가 또 쏟아졌는데요. 오픈 AI는 이미 브로드컴과 계약을 해서 이 자체 칩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오픈 AI에 만드는 칩을 토대로 또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자체 칩을 만드는데 활용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와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헷갈렸던 뉴스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약간의 호재성으로 작용하는 만큼 주가의 움직임은 또 약간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현재 프리마켓장에서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도 가볍게 짚어보도록 시스코 하겠습니다. 시스템즈, 네. 네,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가 있었죠. 그래서 현재 프리마켓장에서도 6%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는 7%대까지 강세 움직임 보였는데 네. 약간 내려와서 현재는 6%대 거래되고 있네요. 이 나이키도 보시면 2%대 움직임 함께 이어가고 있고요. 나이키가 제가 지금 급하게 지금 보고 들어오느라 제대로 내용을 네.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CNBC에서 이 월가 기관의 목표가 상향이라든지 좀 긍정적인 평가가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캐스터가 잠시 후에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조금 갑자기 올라간 종목이어서 저도 확실히, 올라했는데 뭔가 찾아보고, 소식이 좀 네, 있었습니다. 바로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퍼스트 솔라 쪽도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이 태양광주죠. 그리고 배달 대행인 도어대시 한번 언급해 주신 적이 있는데 네. 여기 역시도 현재 주가 움직임 올라가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뉴먼트 좀 더 확인해 보시면요. 뉴먼트 역시도 현재 이 셧다운 종료 기대감으로 인해서 금이 이렇게 상승하면서 그 기대감으로 상승을 함께 가져가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즈니는 오늘 하락하는 움직임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디즈니는 제가 잠시 짚어주셨는데 후에 실적 이야기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AMD는 어제 급상승하면서 9%로 이제 종가 마감을 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AMD가 어디 있죠? AMD가 이쪽에 있는데요. 좀 그래서 화면을 더 위로 당겨주세요. 1%대 네, 네. 약세, 어제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좀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외에도 달러트리, 웨스턴 디지털, 그리고 뭐 시게이트 등 2%대 하락 움직임 가져가고 있다는 점 짚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지금 제가 화면 띄워드리면 비트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 조금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셧다운 종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높아지면서 한동안 좀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한번 좀 호황을 누리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왔는데 네. 최근 며칠간은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이 다시 이전처럼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장에서도 뭐 2% 가깝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10만 4천 달러가 붕괴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10만 3천 달러 선에서 터치를 하고 있고요. 이더리움도 3,500달러가 무너졌네요. 3,497달러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국채 시장도 한번 볼게요. 어제는 국채 시장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 현재 4.09%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이랑 유가 같은 부분도 함께 좀 오늘 장에서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장에서는 원자재 관련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아무래도 네. 관련 이슈들이 많았다 보니까 차분히 하나씩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유가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장에서는 1%대 좀 반등이 나와주고 있긴 한데 강남 네. 정규장에서 WTI가 4%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 오펙이 내년 원유 공급 부족 사태에 대한 발언을 철회한다고 언급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진다라는 이야기를 걷어들이고 2026년에는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유가가 네. 급격하게 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미국 에너지정보청이죠. EIA가 올해 미국 석유 생산량을 상향하겠다. 또 글로벌 석유의 사용량이 2030년 전에 피크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발언을 EIA도 철회를 했다고 합니다. 네. 확실히 원유 시장에서 좀 더 방점을 찍은 이유라고 한다면 당연히 오펙이겠죠. 그쵸. 왜냐하면 EIA는 미국 에너지 정보청이기 때문에 미국 네. 내에서의 그런 파워가 강한 곳이라고 한다면 오펙은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파워가 강한 기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펙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고요. 결이 같죠. EIA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유가의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었다. 네. 다만 이 하단을 약간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한다면 셧다운 종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하락폭을 조금은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유가가 지금 뭐 60달러 선이 붕괴가 되면서 지금 58달러 그렇네요. 선까지 내려온 모습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브렌트유도 제 기억으로는 어제 저희가 PM10에서 봐드렸을 때는 한 64, 5달러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63달러까지 내려온 모습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 가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역대 최고치라고 한다는 4,300달러에는 아직은 뭐 다시금 네. 이르지 못하는 모습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그래도 4,200달러를 넘어주는 튀어 올라주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리고 금과 함께 은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은이 54달러 위로 좀 튀어 올라주는 모습이에요. 네. 은의 역대 최고가가 아주 디테일한 변두처럼 얘기를 한다면 54달러 47센트.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장에서도 이 상승률을 만약에 유지를 해준다면 네. 오늘 장에서 역대 최고가를 다시 한번 재경신하는 거는 그러게요. 뭐 거의 일도 아닌 수준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금이라고 한다면 안전자산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네. 혹시 뭐 민캐스터 기억하실까요? 제가 은이 금과 비슷한 요인도 하나가 있고 다른 요인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아, 이거 너무 맞추고 싶은 게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좋은 정보 많이 주시잖아요. 네. 물론 저도 뭐 전달드리는 게 있지만 아무래도 또 원자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압도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쉽게도 기억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유, 그러면은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둘 다 안전자산인 거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 금과 은 가격이 정비례하는 흐름을 나타내죠. 뭐 100%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봤을 때 제 경험상 90% 네. 정도는 정비례하는 흐름을 나타냅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은이 엉덩이가 살짝 가볍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금보다 이 상승폭도 더 크고 하락폭도 더 큽니다. 네. 위아래로 변동폭이 더 크다는 점. 첫 번째, 금과 은이 다른 점이고요. 두 번째는 금은 그렇지 않지만 은은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 같은 네. 산업 용도로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네. 구리와 같은 역할을 또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좋아진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은 가격이 다시 한번 호재를 누릴 수 있다는 점 가격을 보실 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유, 말씀 엉덩이 얘기 나오면 저희가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그 내용일지 몰랐습니다. 다음에는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뒤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디즈니 주가 이야기를 할 때 제가 네. 디즈니 실적을 간단하게 좀 봐드린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저희 뭐 프리마켓 뉴욕에서도 디즈니 실적 이야기를 간단히 드렸지만 마찬가지로 오늘 장에서 가장 메인이 되는 장전 실적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좀 살펴볼게요. 네. 지금 주가를 보면 4% 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실적 자체 그리고 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EPS 매출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실적도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좀 충족시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구체적으로 보자면 회계연도 4분기 EPS는 1달러 11센트로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매출 같은 경우가 225억 달러로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여기서 벌써 한번 좀 삐끗하고 들어가는 느낌이 좀 나죠. 그리고 핵심 사업부인 4분기 스트리밍 부문 매출이 3억 5,200만 달러로 전년비 거의 39%, 40% 가깝게 많아지기는 했지만 이게 네. 가격 인상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려고 하다가 살짝 들어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뭐 4분기 ABC, ESPN, 디즈니 채널과 같은 방송 네트워크 부문의 매출도 크게 둔화됐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나왔다고 하고요. 다만 디즈니 플러스의 유료 가입자는 일부분 좀 늘었습니다. 380만 명이 추가가 되면서 총 1억 3,160만 명이 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주가를 보시면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달라 한다면 네. 저는 살짝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고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좀 함께 보면 좋을 만한 기사 한 1시간 전쯤 나온 아하. 기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 기사도 네.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국의 광군제라고 하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되게 비슷한 쇼핑 이벤트인데요. 네. 사실 뭐 말하고 보자면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큰 이벤트라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에 대한 예비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전년비 14.2% 증가한 것으로 아마 나올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시겠죠. 근데 전년도 수치를 보자면 2024년도 수치는 전년비 26.6% 증가로 나왔다고 하니까 올해는 확실히 좀 둔화된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관련자들은 소비자들이 더 합리적이고 현명한 소비를 하는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면서 구매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매하는 분위기가 현재 연출이 되고 있고 또 로이터 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중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전년비 2.8%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9월 소매 판매는 전년비 3% 증가했다고 하니까 중국의 소비가 전반적으로 약간은 지갑을 닫는 분위기로 좀 이어지고 그러게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광군제 이야기까지 한번 이렇게 짚어봤고요. 네. 오늘 장에서 좀 바쁘게 짚어봐야 하는 원자재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어제도 제가 원자재를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재미있는 원자재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볼까 해요. 커피 그리고
구리 이야기를 시간 되는 동안 한번 네. 전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커피 가격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미국 커피 있고 런던 커피가 있죠.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실 것 같은데 미국 커피라고 한다면 아라비카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런던 커피는 로부스타 커피입니다. 단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아라비카 커피는 파운드당 센트입니다. 그리고 로부스타 커피는 톤당 달러예요. 그러니까 읽으신다면 네. 400센트, 요거는 4,364달러라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오늘 장에서는 그렇게 특별할 만한 움직임이 없는데 왜 가져왔냐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간밤 정규장에서 아라비카 커피는 4.9%, 로부스타 커피는 5.4% 하락을 네. 했습니다. 큰 폭의 하락폭이 좀 관측이 됐기 때문에 관련 이슈를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아라비카 커피와 로부스타 커피의 차이점 먼저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라비카 커피는 고산지대에서 자랍니다. 병충해에도 취약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품질의 커피지만 생산을 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뭐 스타벅스라든지 네. 뭐 제가 뭐 커피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샤 커피 같은 이런 비싼 커피 브랜드에는 보통 아라비카 커피가 사용이 되고요. 흔히 우리가 먹는 뭐 메가 커피, 우리 회사 앞에 있는 메머드 커피는 저가 커피이기 때문에 약간은 싼 로부스타 커피가 들어갑니다. 로부스타 커피는 아무 지역에서나 잡초처럼 네. 잘 자라고 병충해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는 점 먼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관련해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이 커피와 바나나 등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의 가격을 낮출 것이다 라는 발표가 나왔죠. 그런데 그 전날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커피에 대한 관세를 낮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한번 나왔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브라질에 지금 미국이 때린 관세가 50% 정도거든요. 근데 네. 브라질이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이기 때문에 브라질에 관련된 관세가 앞으로 낮아지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 더 짚어보도록 할게요. 베센트 장관은 미국인들의 체감 물가를 빠르게 안정시키고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라고 네. 말을 했다고 하니까 확실히 좀 식품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확인이 되죠. 미국에서 바나나와 커피, 왜 하필이면 많은 품목 중에 이 두 품목만 언급이 됐냐? 네. 바나나가 미국에서 아예 안 자라는 거는 또 아닙니다. 하와이와 플로리다 일부 지역에서 재배가 되고 있기는 한데 엄청 일부죠. 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바나나는 중남미에서 들여오고 있습니다. 커피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는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브라질이 세계 최고의 커피 생산국이기 때문에 대부분 네. 브라질에서 좀 들여오죠. 이 베센트 장관은 실질적인 물가를 낮추는 게 목표라고 했다고 합니다. 내년 1분기에서 2분기 정도가 되면 많은 미국인들이 내려간 물가를 좀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하는데 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커피 가격, 로스팅 커피 가격은 전년비 19% 올랐다고 하고 인스턴트 커피는 전년비 22%, 바나나의 가격은 전년비 7% 정도 올랐다고 합니다. 확연하게 좀 가격 차이가 좀 보이시죠? 이 공화당의 지금 마음이 굉장히 급해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급할 텐데 지난주 뉴욕시장 또 뉴저지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해석이 물가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면서 공화당 또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확실히 좀 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 급한 상황에 처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물가 때문에 현재 너무너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보도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한다면 관세 그리고 강경한 이민 정책이 좀 꼽혔다고 하죠.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71%가 식료품비가 크게 늘었다. 그중에 59% 정도는 이게 다 트럼프 때문이다라고 응답을 했다고 하니까 네. 내년에 중간 선거를 위해서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먼저 잡아야 하는 문제는 식품 물가, 체감 물가 혹은 더 나아가면 인플레이션일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러한 정책이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본다면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무언가 조치에 나설 것이다라는 그런 추측까지 좀 가능하겠습니다. 커피와 바나나가 이번 품목으로 꼽혔긴 한데요. 차후 더 나아가서 다른 원자재 또 다른 식품 물가를 낮추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뭐 이번에는 확실히 식품 물가가 어느 정도로 잡혔는지 좀 체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구리 얘기 빠르게 한번 좀 넘어가 네. 보도록 할게요. 구리도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제가 일단은 구리 가격을 일단 요걸로 좀 바꿔볼게요. 지금 단위가 요거는 톤당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900달러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런던 시장에서의 가격이고요. 제가 아까 틀어드렸던 요거는
파운드당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이 $5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통 구리 가격을 얘기할 때 이 $10,000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요 가격을 틀어드리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천연가스 이야기를 할 때 AI 데이터 센터의 메인이 되는 원자재가 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만큼 구리가 AI 시대에 발맞춰서 가장 주력 원자재가 되기 때문에 닥터 코퍼라는 별칭도 있죠. 네. 구리의 가격이 오르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구리의 가격이 내리면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다. 네.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올 만한 그런 선제적인 지표가 되는 게 구리 가격이기 때문에 저한테 유가나 금 빼고 가장 중요한 원자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구리. 저는 두말하지 않고 저는 구리라고 좀 응답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구리 가격이 조만간 최고치에 다시 한번 도달할 전망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구리 가격은 이미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에 최고가를 돌파했는데 저도 한 $12,000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11,200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네. 지금 뭐 어느 정도 좀 많이 내려온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구리 가격이 이렇게 올랐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에 대한 정책을 발표를 하기 전에 카더라 소문이 돌면서 미국의 많은 구리 업체들이 관세가 붙기 전에 구리를 빨리빨리 사자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네. 구리 가격이 폭등했던 그런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되게 이례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과 이 런던 시장에서의 구리 가격이 보통은 이 상승세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근데 런던 시장에서의 그 상승률보다 미국 네. 시장에서의 상승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는 정말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미국 기업들이 그만큼 너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정책이 무서우니까 네. 우리를 빨리빨리 사들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정말 대란처럼 일어났다. 이러한 이슈도 있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제가 앞에 카더라라고 얘기를 드렸죠. 트럼프 대통령이 가공구리에만 관세를 붙일 것이고 정제구리에는 관세를 붙이지 않을 거야 라고 발표를 하면서 구리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15% 정도 바로 떨어졌습니다. 뭐 구리 시장에는 한마디로 혼란이 야기됐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구리 시장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가공구리, 정제구리 어떻게 앞으로 영구적으로 관세를 붙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내년 여름에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리 가격이 언제 자기 마음대로 할지 몰라. 미리 네. 구리를 비축해놔야 돼. 이러한 움직임이 좀 나타나면서 구리 가격이 크게는 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를 드릴 게 진짜 이유인데 네. AI 데이터 센터죠. 우리 AI 데이터 센터에 정말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와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완만하게 전반적으로 중간중간 조정이 네. 있을 수는 있지만 완만하게는 결국에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밖에 없는 원자재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 전력 사용량이 향후 10년간 2배가 넘게 증가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네. AI에 대한 자본 지출은 절대 줄어들지가 않겠죠. 요즘 분위기를 보면요. 이 미국 에너지부의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의 데이터 센터가 2023년 미국 전체 전력의 4.4%를 소비를 했는데 2028년에는 이 수치가 6.7%에서 많으면 12% 정도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미 미국 전체 전력의 4%면 어마어마한 양인데 그렇죠. 그게 12%면 거의 3배 가까이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구리 가격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 원자재 중개업체 중에 트라피구라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트라피구라는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구리 사용량이 2030년까지 최대 100만 톤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그런 관측까지도 내놓고 있다고 해요. 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글로벌 구리 시장이 2035년까지 약 30%의 공급이 부족할 것이다. 구리 광산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고 전력 산업은 반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네. 그러니까 수급 균형에 안 맞는 거겠죠. 구리 가격은 결국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좀 남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블룸버그 전문가들도 2035년 구리 공급량이 2,900만 톤 정도에 그칠 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약 600만 톤 정도가 부족할 거라고 해요. 당연히 구리 가격이 오르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겠죠. 네. 이로 인해서 계산을 해보면 2028년에는 구리 가격이 13,500달러를 평균적으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요. 일부 기관에서는 그것도 부족해. 2배, 2만 달러까지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전체 구리 생산 글로벌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칠레 국영광산인 코델코가 물 부족 그리고 또 구리 광산을 네. 가동하기 위한 환경적인 문제로 현재 생산량을 굉장히 많이 줄였다고 해요. 25년 내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하니까 구리 네. 가격이 중장기적으로 봐도 당연히 올라갈 것이고 단기적으로 봐도 당연히 올라갈 일만 그렇죠. 남았다라는 '라는 이야기까지 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구리 가격이 2배 저는 뭐 2배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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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2배
구리 가격 네. 2배 저는 뭐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4, 5년 뒤까지 본다면 충분히 저는 그때 라떼는 $10,000 시절도 있었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것 그런 같으니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구리가 그만큼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지어 데이터 센터를 볼 때도 특히나 중요하게 맞아요. 본다고 또 말씀 주시니까. 원자재 얘기는 네. 뭐 요쯤 마무리를 해보도록 정말 하고. 알찹니다. 네네네. 사실 어제는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자재 시장은 아주 광활하죠. 하지만 뭐 더 말을 하면 시간이 가니까 민캐스터가 준비한 다음 종목 어떤 종목들이 좀 있을까요? 아까 나이키 관련해서 지금 비기스트 무브가 떠서 가볍게만 짚고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이키가 상승의 이유를 봤더니 웰스파고가 나이키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버웨이트까지 올렸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또 이어서 알리바바 쪽으로도 현재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영어 네. 못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비중 확대다라고 번역을 한번 맞습니다. 해드릴게요. 여기 알리바바 관련된 내용은 제가 준비한 이슈와도 또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 이 부분도 함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바바가 이 모바일 AI 앱 Q&A라는 이름으로 바꾸면서 리브랜딩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몇 달 동안 대규모 개편이 있을 예정인데 목표는 이 Q&A를 그냥 AI 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AI 에이전트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또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타오바오 같은 알리바바 쇼핑 플랫폼과 연결돼서 쇼핑할 때 추천을 해주고 또 구매를 돕는 등 다양한 일에 대해서 Q&A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사용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한 그런 구조가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앱은 당분간 무료로 좀 제공이 되긴 하지만 먼저 사용자 기반을 키운 뒤 나중에는 유료 서비스로 전환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하고요. AI 기능을 강화하면서 이 전자상거래와 결합해서 알리바바의 경쟁력을 조금 더 높이겠다는 신호로 좀 해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AI 얘기는 안 나오는 섹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알리바바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GM 관련된 이슈 되게 좋은 이슈인 것 같아요. GM 관련된 이슈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GM 관련된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도 창이 많아서 지금 여기 있네요. 네. GM이 이 북미 공급망에서 중국산 부품 없애기로 또 공식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GM은 수천 개의 공급업체, 원자재 부품과 또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는 공급망을 중국 밖으로 이전하라 이런 지시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또 일부 업체에서는 27년까지 중국의 의존도를 좀 해소하라 이런 목표를 설정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GM의 공급망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이 되고요. 이 대상은 북미에서 조립되는 차량의 부품과 원자재로 북미 외 지역도 또 대안으로 열어두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GM은 이미 배터리 자재와 반도체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고 있으며 또 미국 내 히토리 업체와는 제휴를 하고 또 네바다 리튬 광산에 투자를 하는 등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보다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다만 중국의 지역으로 공급망을 옮기는 일에 대해서는 비용이나 복잡성 측면이 아직까지 크다고 하는데요. 자동차, 조명, 이 전자제품과 금형 같은 분야에서는 아직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대체 공급처를 찾기가 조금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몇십 년간 구축된 공급망을 몇 년 만에 되돌린 건 쉽지 않다라고 또 마지막에 우려점을 조금 언급하기도 했네요. 네, 탈중국은 정말 어렵겠죠. 그동안 공급망이 한 20, 30년에 걸쳐서 완성이 됐는데 갑자기 네. 탈중국을 해라. 이거는 좀 쉽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짚어드릴게요. 지금 네. 우리가 모두가 기대하고 있는 건 엔비디아의 실적이겠죠. 그쵸. 관련해서 오펜하이머가 엔비디아의 목표가를 상향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225, 종전에는 $225를 제시했는데 지금은 $265까지 높여 잡은 걸로 보이고요. 한 37% 정도의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오펜하이머 이야기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마지막 이슈로 우리 메타 이야기 한번 좀 들어볼게요. 메타 움직임 현재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긴 한데요. 저희가 아까 짚었던 내용 중에 뭐 구글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메타 위스코싱 관련된 내용을 맞아요. 패드만 언급을 드렸는데 엔트로픽도 네, 맞습니다. 껴주세요. 이 안쪽에서 뭐 어쨌든 메타가 위스콘신주에 이 30번째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 거대 AI 기업들도 미국 내 어쨌든 데이터 센터 신설에 나섰고 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틀란타와 위스콘신에 AI 슈퍼 팩토리를 아까 언급을 드렸죠. 네. 또 엔트로픽은 텍사스와 뉴욕에 더 맞춤형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미국 내 데이터 센터 투자가 급증하는 AI 인프라 수요에도 대응을 하고 그와 관련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제조업 그리고 기술 인프라 강화 기조에도 맞춰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까지만 언급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AI 이야기를 빼놓으면 저희 PM텐이 진행이 안 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나이키 기사 찾았어요. 웰스파고가 네. 나이키에 대한 저도 목표가를 찾았습니다. 올렸다고 합니다. $60에서 $75로 올렸다고 하고 네. 종전 종가 대비 약 17%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레포트가 나와서 아마 나이키 주가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기관들에서 내놓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도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시면 어떤 종목들이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는지 확실하게 좀 그 네. 경로가 좀 보이는 느낌이니까요. 그렇죠. 저희도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민캐스터가 됐든 제가 됐든 여러분들께 한 번씩 좀 짚어드리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이 어떤지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아까 초반에 시작했을 때보다는 조금 더 떨어진 수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은 없다라고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아직까지도 약간은 이어지고 좀 있네요. 부진한 모습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과 유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 쪽으로는 아무래도 셧다운된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연속이 이어졌는데 오늘도 또 상승세가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또 유가적인 측면에서도 유가에 대한 어쨌든 상승폭을 높여가는 모습이 좀 어제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배럴당 58달러 선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또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황까지 마지막으로 짚어봤습니다. AI에 대한 기대감이나 우려, 네. 샷다운에 대한 낙관론, 샷다운이 그쵸. 이제 종료가 됐죠. 그런 낙관론. 그리고 일부는 기업 실적이 탄탄하지만 또 일부는 아직은 우려가 나오고 그쵸. 있는 그런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좀 혼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도 어려운 시장이 될 것 같기는 해요. 조금 머리를 많이 굴리셔야 될 네. 것 같은데 현명한 투자 오늘도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